아들의 결혼식 청구서는 그의 결혼식 초대장보다 먼저 도착했다.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크림색 봉투였다. 겉면에는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는 아들, 지원의 반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몇 달간의 침묵 끝에 드디어 도착한 아들의 소식에 잠시나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모든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을 축하해주고 싶은 것이 아비의 마음이었으리라. 나는 평생을 철판과 씨름해온 투박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당연히 우아한 종이에 인쇄된 청첩장이 들어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날짜, 장소,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고 싶습니다. 같은 내가 수년간 농담처럼 이야기해왔던 그 문장이 적힌 작은 쪽지까지도,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청첩장이 아니었다. 그 대신 전문 업체에서 제본한 것으로 보이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미끄러져 나왔다. 표지에는 박지원 하츠 최유라 결혼 계획 및 예산안이라는 제목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이게 대체 무엇인가? 나는 천천히 서류를 넘겼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웨딩홀 대관료, 유명 연예인이 이용한다는 스튜디오 촬영 비용, 수입 드레스와 턱시도 대여료, 하객 500명을 위한 호텔식 연회 비용, 그리고 하와이로 떠나는 2주간의 신혼여행 경비까지. 모든 항목이 혀를 내두를 만큼 사치스러웠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총합계 금액 1억 원. 나는 눈을 비볐다. 헛것을 본 것이 아니었다.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책정된 총액은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은퇴 자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그리고 그 서류 뭉치 사이에 차갑고 매끄러운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지원이가 직접 쓴 손편지였다. 아버님께 결혼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의 소박하신 배경과 살아오신 환경이 유란의 집안의 지인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어려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분명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신 아버님께서 가문의 격을 세우고 아비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봉한 예산안은 저와 유라의 완벽한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아버님의 노후 자금에 부담이 되리라는 점은 알지만 아들의 유일한 행복을 위해 기꺼이 감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종이의 감촉이 비현실적이었다. 소박한 배경, 아들은 내가 살아온 평생을 그렇게 단 한마디로 규정했다. 그리고 나를 자신의 결혼식에서 배제하는 모욕을 책임을 다할 기회라는 말로 포장했다. 나는 박진석, 올해 68,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부였던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평생을 보낸 은퇴한 선박 설계 엔지니어다. 나의 손은 수만 장의 도면을 그리고 수천 톤의 강철을 다루며 거칠어지고 투박해졌다. 나는 내 일이 자랑스러웠다. 내가 설계한 거대한 배들이 컨테이너와 원유를 싣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것을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는 무우에서 유유를 창조하는 세대였고 나의 소박한 배경은 바로 그 자부심의 다른 이름이었다. 아내 해수기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이곳 부산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창밖으로 부산항과 멀리 영도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이는 조용하고 소박한 곳이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적막했지만 나는 바다를 보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치열했던 젊은 날을 추억하며 견뎌냈다. 아들 지원이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이었다. 나는 녀석에게 나와 같은 고된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객가 냄새와 쇳가루 날리는 공장 대신 깨끗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번듯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지원이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판교의 IT 기업에 입사했다. 그리고 얼마 후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는 유라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내 모든 임무를 다한 것만 같아 기뻤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 아들은 나를 조금씩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유라와 함께 부산에 내려왔을 때 그들은 내 소박한 아파트를 노골적으로 불편해했다. 내가 조선소 시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지원이는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거나 유라의 눈치를 살폈다. 나는 그 모든 미묘한 신호들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다. 아들이 새로운 상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겪는 성장통이려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나는 다시 내 손에 들린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성장통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자 부모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아들은 자신의 성공과 허영을 위해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었다.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십 년간 엔지니어로 살아온 나의 냉철한 이성이 감정을 억눌렀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설계해야 한다. 나는 편지와 예산안을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반드시 내려놓았다. 액자 속에서 젊은 시절의 해숙이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마치 여보, 정신 차려요. 당신답게 해결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렇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평생을 거친 파도와 싸워 배를 만들어 온 사람이다. 내 아들이 일으킨 이 가짜는 파도에 휩쓸릴 수는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지난 몇 년간 나를 지배했던 무기력한 슬픔과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채우기 시작했다. 조용한 은퇴자는 사라졌다. 문제 해결사, 엔지니어 박진석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아들이 보낸 예산안은 이제 내게 모욕의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해체하고 분석해야 할 한 척의 배, 그 거대하고 복잡한 설계도였다. 그리고 나는 그 설계도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낼 생각이었다. 아들의 모욕적인 청구서를 받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밤새 뒤척였지만 정신은 강철처럼 맑았다. 분노와 슬픔의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간 후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거대한 강철 구조물의 응력과 균형을 계산하며 살아온 엔지니어의 냉철함이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어젯밤 펼쳐놓았던 결혼 계획 및 예산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이제 이것은 내게 아들의 배신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해체하고 분석해야 할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정교하게 설계된 청사진, 블루프린트이었다. 모든 설계도는 반드시 약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는 그 약점을 찾아내야만 했다. 나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예산안의 항목들을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다. 마치 새로운 선박의 건조 사양을 분석하듯 나는 이 결혼이라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을 분해하고 검토했다. 첫 번째 항목은 선체 헐에 해당하는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웨딩홀이었다. 강남 그랜드 아스토리아 웨딩홀. 이름부터가 부유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곳의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유명 연예인과 재벌 2세들이 결혼식을 올린 장소라는 홍보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사진 속의 웨딩홀은 내가 평생을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감 없는 화려함으로 번쩍였다. 나는 웨딩홀의 이용 후기와 계약 조건을 꼼꼼히 읽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 그곳은 예약금이 전체 비용의 50%에 달하며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악명 높은 계약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스프레드시트에 비고란에 적었다.
계약 취소 시 막대한 금전적 손실 발생, 고위험 요소, 다음은 상부 구조물 슈퍼스트럭처인 각종 협력 업체들이었다. 나는 예산안에 적힌 사진 스튜디오, 드레스샵, 케이터링 업체의 이름을 차례로 검색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 설계자인 내 미래의 며느리, 최유라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이 사치스러운 결혼 계획의 완벽한 전시장이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해외 고급 리조트에서의 휴가, 그리고 동화 속 공주님의 웨딩 준비라는 제목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자랑의 향연. 그녀는 자신이 이용하는 모든 업체들을 자랑스럽게 태그해 놓았다. 나는 그녀의 게시물들을 보며 며느리감이 아닌 아들과 같은 종류의 허영과 탐욕으로 가득 찬 또 한 명의 인간을 보았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거대한 이벤트에 불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이베이의 가장 중요한 동력권, 엔진에 해당하는 자금 조달 계획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들 지원의 연봉으로는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렇다면 내가 1억 원을 내기를 거부한다면 이베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답은 하나뿐이었다. 바로 며느리. 최유라의 집안. 나는 내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즉 타인의 집안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엔지니어의 집요함으로 나는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정보를 긁어모았다. 최유라의 아버지는 중견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을 자수성가한 혁신적인 기업가로 포장하고 있었다. 나는 기업 정보 사이트에 접속해 그의 회사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설계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구조적 결함을 발견했다. 최 사장의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다. 언론에 비친 성공한 기업가의 이미지와는 달리 그들의 재정 상태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나는 모든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 무리한 결혼식은 단순한 허영심의 발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태로운 사업을 감추고 금융계와 사교계에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이 결혼은 자신들의 체면, 티면과 사업에 사활이 걸린 일생일대의 도박이었다. 그리고 그 도박의 가장 큰 판돈을 그들은 내 아들을 통해 내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나는 스프레드시트의 마지막 칸, 최종 분석 및 대응 전략란에 타자를 쳤다. 상대 최유라 집안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며 체면 손상을 극도로 두려워함. 이것이 본 프로젝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임. 직접적인 공격보다 이 약점을 이용한 심리적 압박이 유효할 것 해가지고 창밖으로 부산항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내 노트북의 스프레드시트는 이제 단순한 데이터 목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분석이 끝난 적함 디젠의 설계도였다. 나는 이제 저 배의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가장 최소한의 힘으로 침몰시킬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는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확신만이 남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방역을 준비하는 지휘관이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저장되어 있던 이름 하나를 찾아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강기철, 대우조선, 나의 오랜 친구이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다. 다음 단계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굳건한 동맹군이 필요했다. 수화기 너머로 수십 년 된 선박의 엔진처럼 껄껄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보게, 박진석 동지 살아있었는가? 강기철, 나와 입사 동기이자 40년 가까이 거제 옥포 조선소에 독독해서 동고동락했던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현역 시절
그는 선박의 블록을 조립하고 용접하는 현장의 야전 사령관이었고, 나는 설계실에서 도면과 씨름하는 작전 참모였다. 일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우리는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뭉친 전우였다. 기철인가? 오랜만이군. 잘 지내나? 잘 지내고 말고 은퇴하고 나니 몸이 근질거려 죽겠네. 자네는 어떤가? 부산물은 좀 먹을만한가? 우리는 한동안 시시콜콜한 안부를 주고받았다. 건강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옛 동료들의 부고 소식까지. 기철의 호탕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난 며칠간 내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기철이,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볼 수 있겠나? 소주나 한잔하면서 자네에게 의논할 일이 있어서 내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무게감을 눈치챈 것일까? 기철은 두말 없이 대답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네 목소리가 영 좋지 않구먼. 알겠네. 2시간 뒤에 우리 늘 가던 그 돼지국밥집 앞으로 나오게. 2시간 후 나는 허름한 돼지국밥집에 앉아 있었다. 뽀얀 국물 위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가게 안은 막 퇴근한 조선소 인부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했다. 이곳은 나와 기철이 젊은 시절 고된 야간 작업을 마치고 허기진 배를 채우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추억의 장소였다. 기철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세월의 풍패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다부진 어깨와 형형한 눈빛은 여전했다. 그는 내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으며 대뜸 소주병부터 땄다. 그래, 무슨 일인가? 박진석이가 나한테 먼저 술 한잔 하자고 할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텐데. 나는 말없이 내가 분석한 결혼 계획 및 예산안 서류 뭉치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기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들 지원이가 쓴 마지막 편지를 읽었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런 후레자식. 기철이 소주잔을 테이블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을 쳐다볼 정도였다. 아니, 이놈의 자식이 제정신인가 아비를 결혼식에 오지 말라면서. 그 돈은 내놓으라고.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 없는 짓이야. 기철은 자신의 일처럼 분노했다. 그의 거친 욕설과 분노는 내가 지난 며칠간 애써 억눌러 왔던 감정의 둑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담담한 척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의 무시, 며느리감의 허영, 그리고 내가 느끼는 깊은 절망감까지. 기철은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그는 자신의 소주잔을 채우고 내게도 잔을 내밀었다. 마시게. 친구, 그동안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나. 우리는 말없이 몇 잔의 소주를 영어푸 마셨다. 뜨거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차갑게 식어있던 속을 데워주었다. 그래서 자네 생각은 어떤가? 기철이 물었다. 이 설계도 약점은 찾았는가? 그는 여전히 우리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엔진에 결함이 있는 것 같네. 최유라라는 저 아이, 그리고 저 아이의 집안이 이 배의 가장 큰 약점이야. 겉보기에는 화려한 유람선이지만 실상은 부채로 만든 종이배일 가능성이 높아. 나는 내가 조사한 최 사장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기철은 내 말을 듣더니 무릎을 탁 쳤다. 그럴 줄 알았지. 요즘 강남 졸부 놈들이 다 그렇지 뭐.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놈들. 그런데 말이야, 친구, 자네 추측만으로는 부족해. 저 배의 엔진실을 직접 들여다볼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기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내게 조카 녀석이 하나 있네. 여의도에 있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일하는 놈인데 아주 똘똘한 녀석이지. 내가 이놈 신세를 진 게 좀 있어서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걸세.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부산 사투리를 섞어가며 때로는 호통치고 때로는 부탁하며 최 사장 회사의 신용정보와 숨겨진 부채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다. 수화기 너머로 난처해하는 조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기철의 끈질긴 압박에 결국 알겠다고 대답하는 듯 했다. 전화를 끊은 기철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됐네. 며칠만 기다리면 저 초의 사장이라는 작자의 바지 속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걸세. 정보전에서 이겨야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지. 나는 말없이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혼자라고 생각했다.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곁에는 여전히 나의 편이 되어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워줄 친구가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굳건한 우정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며칠 후 기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대로 흥분해 있었다. 박동지, 내가 뭘 알아냈는지 들으면 깜짝 놀랄 걸세. 기철의 조카가 알아낸 정보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최 사장의 회사는 단순히 부채가 많은 수준이 아니었다. 곧 만기가 돌아오는 거액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결혼식은 회사의 위기를 감추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혹은 더 부유한 지방과 합병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던 셈이다. 이건 그냥 오만한 놈들이 아니었어. 사기꾼 놈들이었지. 그 놈들은 자네 아들을 이용해서 자네의 은퇴 자금으로 자기들 회사를 살리려 했던 거야. 기철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들은 단순한 허영심 때문에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사기극의 미끼이자 공범이었던 것이다. 그래, 이제 어쩔 셈인가? 박설계부장 기철이 물었다. 적함의 약점도 파악했고 내부 정보까지 입수했으니 이제 공격할 좌표를 설정해야지. 나는 내 책상 위에 펼쳐진 나의 설계도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정보가 모였다. 나는 이제 상대의 전략과 약점, 그리고 숨겨진 동기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나는 전화기 너머의 친구에게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단계는 간단한 전화 한 통일세. 이제는 내가 미래의 사돈어른 될 분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나의 조용한 선전포고였다. 부산의 늙은 엔지니어는 이제 막 자신의 어뢰를 발사할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친구 강기철과의 통화로 마지막 정보를 확인한 다음 날 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심했다. 작전명은 전략적 통화, 목표는 적의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여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고요한 아침을 보냈다. 해안가를 따라 1시간가량 산책했고 돌아와서는 정갈하게 아침 식사를 했다. 이것은 내 나름의 의식이었다. 수십 년간 거대한 선박의 진수식을 앞둔 엔지니어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스렸다. 흥분하거나 조급해하는 순간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오전 10시 나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다. 기철이 알려준 최 사장의 사무실 직통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바로 들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해야 할 말과 그의 예상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대응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했다. 나의 목표는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분노한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대신 나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조금은 어수룩해 보이기까지 하는 부산의 늙은 기술자로 보여야 했다. 나의 무기는 분노가 아닌 예의와 겸손,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비수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침내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울린 후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사장의 비서인 듯했다. 네. 오, 코스메틱 대표이사 비서실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지원 군의 아비 되는 사람, 박진석이라고 합니다. 최 사장님과 잠시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정중하고 차분한 말투에 비서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사장에게 연결해주겠다고 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조금은 거만함이 섞인 힘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주셨다고요? 박지원 군 아버님이시라고요. 네. 사장님, 제가 최유라 양의 아비 되는 박진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나는 최대한 몸을 낮췄다. 상대가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인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왜 전화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듯한 순수한 의아함이 담겨 있었다. 아들은 이 모든 계획을 내게만 떠넘겼을 뿐 예비 장인에게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 별다른 용건은 아닙니다. 그저 아들 녀석의 결혼을 앞두고 사돈어른 될 분께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두 젊은이의 앞날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말에 최 사장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허허, 뭘요? 다 지원이가 훌륭한 청년이니 그렇지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부족한 아들 녀석을 좋게 봐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형식적인 덕담을 주고받았다. 나는 대화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을 때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낮추고 마치 조금은 부끄러운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런데 사장님, 제가 사실 조금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제가 평생을 배 만드는 일만 하고 산 촌사람이라 요즘 서울의 새로운 풍습을 잘 몰라서 혹시나 제가 실수를 할까 싶어서 그럽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준비한 각본대로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어리둥절한 아버지를 연기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들 녀석이 며칠 전에 결혼 예산안이라는 것을 보내왔습니다.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조금 놀랐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 결혼식이 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따로 명시되어 있더군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수화기 너머로 최 사장이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제가 촌스러워서 혹시 잘못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제가 두 젊은이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조건이나 양가 어른들 사이에 합의 같은 것인지요. 저는 혹시라도 제가 도리를 몰라 사돈댁의 결례를 범하게 될까봐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여쭙는 겁니다. 내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1초, 2초, 5초 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 침묵이야말로 내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최 사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 아버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해십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원이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지 나는 눈앞에 보듯 훤했다. 자신의 딸과 예비사위가 자신 몰래 무슨 짓을 꾸몄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하필이면 상대편 사돈에게 발각되었다는 수치심과 분노. 나는 그의 혼란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럼 그렇지요. 제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어쩐지 요즘 젊은이들 방식은 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했습니다. 허허, 괜한 말씀으로
사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더 송구스럽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이들 사이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당장 확인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나는 목적을 달성했음을 확인하고 정중하게 통화를 마무리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야말로 사소한 일로 귀한 시간을 빼앗아 죄송합니다. 그럼 두 젊은이의 결혼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어뢰는 발사되었고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했다. 나는 승리감에 도취하지 않았다. 대신 엔지니어로서 완벽하게 계산된 작전이 성공했다는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나는 이제 최 사장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당장 딸과 예비사위를 불러들여 진상을 추궁할 것이다. 거짓말이 드러나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깨질 것이다. 이 결혼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라고 믿었던 양가의 체면과 경제적 연합은 나의 이 전화 한 통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의 부산 바다를 바라보았다. 거친 파도가 묵묵히 방파제에 부딪히고 있었다. 모든 거대한 구조물은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단 한 번의 정밀한 타격이면 거대한 구조물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 나는 이제 막 통제된 폭파의 스위치를 누른 셈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멀리 서울에서 일어날 거대한 붕괴의 여파를 조용히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나의 전략적인 전화 한 통이 서울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나는 다음 날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친구 강기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웃음을 참는 듯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설계부장 자네, 어뢰가 정확히 적함의 탄약고에 명중한 모양일세. 지금 서울에서는 난리가 났네. 기철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소식을 생생하게 중계해 주었다.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최 사장은 길길이 날뛰며 딸 유라와 내 아들 지원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고 한다. 그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다고 했다. 최 사장은 자신의 체면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어떻게 이런 모욕적인 일을 자신에게 상의도 없이 꾸밀 수 있냐며 두 젊은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고 한다. 궁지에 몰린 지원이는 예상대로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려 애썼다고 했다. 아버지가 은퇴 후 외로움의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다. 노인네의 오해이자 망상이다 라며 변명했지만 노예한 사업가인 최 사장의 귀에는 그런 어설픈 거짓말이 통할 리 없었다. 오히려 아들의 비겁한 책임 전가는 최 사장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자네 친구가 그러는데 말이야. 기철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최 사장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쳤다더군. 이 결혼 당장 엎어버릴 수도 있어. 내 딸을 이런 근본도 없는 집안에 시집 보낼 수는 없다고.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모든 것이 내 설계도대로, 내가 계산한 유체역학의 원리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기철을 통해 실시간으로 내게 보고되었다. 기철은 마치 전쟁 상황을 보고하는 특파원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다. 첫 번째 균열은 자금줄에서 시작되었다. 최 사장네는 결혼식을 완전히 취소하지는 못했다. 이미 청첩장은 모두 발송되었고 계약금도 대부분 지불된 상태였다. 지금 결혼을 취소하는 것은 자신들의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만천에 광고하는 셈이니 체면을 중시하는 그들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었다. 대신 그들은 지원을 향한 모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끊어버렸다. 지원이에게 선물하기로 약속했던 수입신차 계약은 조용히 취소되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라며 유라가 자랑하던 고가의 샴페인 타워와 오케스트라 라이브 연주도 예산 삭감을 이유로 취소 통보되었다. 유라는 집에서 히스테리를 부리고
지원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싸움을 벌인다고 했다. 두 번째 균열은 지원이의 심리적 압박이었다. 든든한 자금줄이라 믿었던 예비 장인과 아버지가 동시에 등을 돌리자 지원이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웨딩홀과 업체들에 지불해야 할 장음을 막기 위해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을 알아보려 했지만 그의 능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예상했던 대로 아들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분노에 찬 고함이었다. 나는 발신자 번호에 뜬 아들이라는 이름을 보고 조용히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문자가 날아왔다.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모든 걸 망쳐놓으셨어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은 채 삭제했다. 두어 시간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또 받지 않았다. 잠시 후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아버지, 일단 제 전화 좀 받으세요. 이건 오해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음성 메시지 또한 미동도 없이 삭제했다. 그날 밤 늦게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내가 받지 않자 길고 절박한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아버지,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유란의 집안 사람들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계약금만이라도. 제발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사과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의 반성에는 뼈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기생하려는 것뿐이었다. 나는 내 아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는 왜 저런 괴물을 키워냈을까? 왜 아들의 그릇된 욕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후원해왔을까?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은 어쩌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치러야 할 죗값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해숙,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까? 아니, 당신이었다면 나보다 먼저 아들의 잘못을 꾸짖고 바로잡으려 했겠지. 나는 아내에게 미안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함께 지켜온 우리 가족의 명예를 내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더럽히도록 내버려 둔 것 같아서 나는 이제라도 그녀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지원이의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다. 결혼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기철에게서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모양일세. 최 사장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치르는 거지. 하지만 원래 계획했던 것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아주 초라한 결혼식이 될 걸세. 이미 강남 사교계에는 두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하더군. 아마 결혼식장은 축하의 장소가 아니라 살벌한 눈치 싸움의 전쟁터가 될 걸세. 나는 기철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이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 수평선 위로 어선들의 집어등 불빛이 점점이 떠 있었다. 나는 저 배들을 생각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완벽하고 튼튼해 보인다. 하지만 나 같은 엔지니어는 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용접 한 군데, 눈에 띄지 않는 구조재의 작은 균열 하나가 거친 폭풍우 속에서 배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내 아들과 최유라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함께 만든 결혼이라는 이름의 배. 그 배는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와 부실한 자재로 만들어진 허울뿐인 유람선이었다. 이제 곧 폭풍우가 몰려올 것이다. 결혼식 날.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저 배는 결코 그 폭풍우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계획한 통제된 해체 작업은 이제 그 화려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마침내 아들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부산의 하늘은 아이러니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나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하고 간단히 식사를 마쳤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신문을 읽지도 않았다. 나는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했다. 내 전화기는 아침 내내 조용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오후가 되자 친구 강기철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전쟁터에 나간 종군 기자처럼 흥분해 있었다. 박동지, 드디어 시작됐네. 서울에는 지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 하늘도 자네 편인가 보네. 기철은 자신의 조카를 통해 결혼식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었다. 그의 중계에 따르면 시작부터 모든 것이 삐걱거리고 있었다. 폭우로 인해 강남 일대의 교통은 마비 상태였고 하객들은 비에 젖은 채 젖은 구두를 끌며 겨우 식장에 도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야, 식장 분위기가 아주 가관이라더군. 원래 입구에 세워두기로 했던 거대한 얼음 조각상은 보이지도 않고 신부 대기실을 장식하기로 했던 수입산 생화는 전부 값싼 국산꽃으로 바뀌었다고 하네. 척 보기에도 예산이 반토막 난 티가 팍팍 난다더군. 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이제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기철의 전화는 계속되었다. 신랑 신부 표정이 엉망진창이야. 신부는 억지로 웃고는 있는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고 자네 아들 녀석은 사색이 되어서는 하객들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하네. 그리고 앞거는 초의 사장 그 영감탱이야. 주례가 길어지자 대놓고 하품을 하고 축가가 울려 퍼지는 내내 인상만 쓰고 있다더군. 이건 뭐 딸 자식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왼수 집안 장례식에 억지로 끌려온 표정이라네. 나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그 광경이 선하게 그려졌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식장에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모욕감과 분노로 들끓고 있을 최 사장의 모습, 불안과 초조함에 떨고 있을 아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을 유라의 모습이 피로 여는 재앙의 절정이었다. 기철의 목소리는 웃음을 참느라 연신 떨리고 있었다. 이보게, 음식이 엉망인가 보네. 하객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 최고급 프렌치 코스 요리라더니 웬만한 뷔페 식당보다도 못하다는군. 와인도 원래 준비하기로 했던 빈티지 와인이 아니라 가장 싼 테이블 와인이 나왔다고 하네. 하객들이 누구 하나 잔을 제대로 비우는 사람이 없대. 하객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허영과 체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 결혼식의 모든 균열과 문제점들이 낱낱이 보일 터였다. 올해 최고의 결혼식이 될 거라던 소문은 올해 최악의 스캔들이라는 새로운 소문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축의금을 받는 테이블에서는 예상했던 액수의 절반도 차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내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이름은 아들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나는 이 통화를 기다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음을 뚫고 아들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제발요. 하객들이 다 비웃고 있어요. 최 사장님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신다고요. 유라는 저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아직 바로잡을 수 있어요. 웨딩홀 장음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 이 굴욕을 멈출 수 있다고요. 아들은 울먹이고 있었다. 애원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나를 탓했다. 나는 그의 모든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부산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바다는 잔잔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계속 이어졌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의 목소리는 나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고요했다. 지원아, 나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 부산에도 비가 오는구나. 내 말의 의미를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너의 인생에 내리는 폭우는 단지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이제 너는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다는 나의 마지막 통보였다.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기철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다. 모든 게 끝났네. 신랑 신부는 피로연이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하더군. 하객들도 대부분 일찌감치 자리를 떴고. 완벽한 재앙이었어. 최 사장네는 아마 자네 아들 녀석을 가만두지 않을 걸세. 자네가 해냈네. 친구. 자네가 그 배를 침몰시켰어. 나는 고맙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승리감은 없었다. 거대한 공허함만이 밀려왔다. 아들의 난린이 모두 빠져나간 자리에 나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에 묵직한 무게가 내려앉았다. 나는 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바다 위 어선들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만들어낸 파괴의 잔해를 생각했다. 산산조각 난 아들의 미래, 모욕감에 몸서리칠 한 가족. 그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 서글퍼 보였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이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오직 상처 입은 영혼들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거짓을 멈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것은 명예에 관한 문제였다. 결혼식이라는 이름의 재앙이 끝난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인 그들은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할 터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손쉬운 비난의 대상은 바로 나일 터였다. 엔지니어로서 나는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해야만 했다. 마지막 대면. 그것이 이 길고 끔찍한 설계의 마지막 공정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울을 핥히던 비구름이 부산까지 내려온 모양이었다. 창밖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다가 분노한 듯 울부짖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예상대로였다. 아파트 건물 밖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소파에서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2명의 폐잔병이 서 있었다. 아들 지원과 이제는 나의 며느리가 된 최유라. 유라는 값비싼 웨딩드레스에 아랫단이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 된 채였고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과 빗물에 번져 흉측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원이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내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지원이의 고함이 좁은 거실을 울렸다. 그는 비에 젖은 손으로 내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아들의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제 인생, 제 결혼 모든 걸 망쳐놨다고요. 그의 옆에서 유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당신 아들 말이 맞아요. 이건 질투심 많은 늙은이의 저주일 뿐이에요. 우리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꼴을 그 시골 총우석에서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녀는 나를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이런 집안인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지원 씨, 당신 아버지는 괴물이야. 나는 그들의 분노, 어린 독설과 저주를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더 이상 내 아들과 며느리를 본 것이 아니었다. 나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직전 구명보트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핥히는 이기적인 생존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 바다에 빠졌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을 구조해주지 않은 세상을 향해 원망을 퍼붓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격렬한 분노가 제풀에 지쳐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그들의 고함이 거친 숨소리로 바뀌었을 때 거실에는 빗소리와 두 젊은이의 흐느낌, 그리고 나의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돌아서서 거실 한쪽에 있는 내 작은 책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이 보관해두었던 두툼한 크림색 폴더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지원이가 보냈던 결혼 계획 및 예산안과 그의 필체로 쓰인 냉정한 편지가 들어있었다. 나는 거실 중앙의 낮은 탁자 위로 그 서류들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나는 예산안의 마지막 페이지, 총합계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그 위에 지원이가 쓴 편지를 올려놓았다. 아버님께서 가문의 격을 세우고 아비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실 기회. 나는 검지손가락으로 그 편지를 한번 툭 하고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했다. 나의 행동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로웠다. 나는 그들에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그들의 눈앞에 명백한 증거로 제시했다. 지원과 유라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분노가 서서히 씻겨나가고 그 자리를 당혹감과 깨달음, 그리고 깊은 수치심이 채워나갔다. 그들의 모든 분노와 비난이 갑자기 갈 곳을 잃고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비로소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먼저 무너진 것은 유라였다. 그녀의 눈에 맺혀있던 분노의 눈물은 이제 절망의 눈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지원이를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게 당신의 계획이었어. 이게 당신이 말한 완벽한 시작이었냐고. 그녀는 히스테릭한 웃음을 짧게 터뜨렸다. 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유라는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웨딩드레스의 젖은 자락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뒤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비바람이 잠시 거실 안으로 들이쳤다.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사라졌다. 거실에는 이제 나와 지원, 단둘만이 남았다. 지원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과 자신감은 사라지고 길 잃은 아이처럼 겁에 질린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서류와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용서, 이해, 혹은 마지막 동정이라도. 하지만 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 후였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보여주는 차가운 거울일 뿐이었다. 지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유라가 나갔던 그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축 처진 어깨는 자신의 무게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든 감당할 수 없는 짐의 무게까지 짊어진 듯했다. 문이 다시 열리고 닫혔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화근이 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밖에서 여전히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을 바라보았다. 나는 승리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다. 내 아들을 파괴함으로써 내 자신의 명예를 지켜낸 한심한 아비일 뿐이었다. 나는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축하의 팡파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깊고 서늘한 고독이라는 것도.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내 아파트에서
오직 파도 소리를 벗삼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마치 길고 힘든 선박 설계를 마친 후에 엔지니어처럼 나는 내 안의 모든 것을 쏟아낸 후 찾아온 깊은 피로와 허탈감 속에서 집거했다. 어느 날 오후 친구 강기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흥분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무겁고 착잡했다. 박동지, 들었는가? 무엇을 말인가? 최 사장네 회사,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하네. 자네 아들 녀석과의 결혼 스캔들이 마지막 결정타가 된 게지. 사돈을 맺으려던 다른 재벌계에서도 등을 돌렸고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더군. 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내가 설계한 대로 구조적 결함을 가진 배는 결국 침몰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네 아들 녀석 말일세. 기철은 말을 잇기 힘든 듯 잠시 뜸을 들였다. 유라라는 그 계집애한테서 이혼 서류를 받았다고 하더군.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걸렸다고. 그 후로는 아무도 녀석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네. 어디로 갔는지, 뭘 하는지 그냥 증발해버렸어. 나는 그렇군 하고 짧게 대답했다. 아들의 소식에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잔잔했다. 슬픔도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멀리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묘한 거리감만이 느껴졌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상자를 꺼냈다. 안에 해숙의 유품이 담긴 낡은 오동나무 상자였다. 아내가 떠난 후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였다. 상자 안에는 아내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빛바랜 사진들, 내가 처음 선물했던 낡은 손수건, 그리고 빛바랜 여행 안내 책자들이 있었다. 노르웨이의 피오르, 그리스의 산토리니, 지중해의 크루즈 여행, 그리고 그 책자들 밑에서 작은 노트를 한 권 발견했다. 아내의 단정한 글씨로 우리의 은퇴 후 여행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1일차 베르겐 도착 후 피오르 유람선 탑승, 3일차 오슬로에서 뭉크 미술관 방문하기. 그녀는 우리가 언젠가 함께 떠날 그날을 꿈꾸며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노트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러는 동안 나는 바로 내 곁에 있던 아내의 작은 꿈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진짜 행복을 잊고 있었다. 아들의 헛된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나는 아내와의 가장 소중한 약속을 저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눈물이 그치고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싹 텄다.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잡한 설계 도면이나 분석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노르웨이 피오르 크루즈 여행을 검색했다. 화면 가득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떠올랐다. 빙하가 깎아 만든 거대한 협곡 사이를 유람선이 유유히 떠다니는 모습. 아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나는 지난 몇 달간 파괴를 위한 설계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창조를 위한 설계를 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를 위한 우리의 마지막 여행을, 나는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아껴두었던 돈을 이제 온전히 나 자신과 아내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는 일이며 아내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었다. 몇 주 후 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아내의 사진, 그리고 그녀의 낡은 여행 노트가 들어있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산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의 젊음과 땀, 그리고 후회가 담긴 도시였다.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 참이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출발 전광판 앞에서 나는 오슬로행 비행기 정보를 확인했다. 심장이 희미하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아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아내의 육신은 내 곁에 없지만 그녀의 영혼은 나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녀의 눈이 되어 그녀가 보고 싶어 했던 모든 풍경을 내 눈에 담을 생각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해안선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돈이나 성공, 자식이라는 굴레에 얽매인 박진석이 아니었다. 나는 세상이라는 더 큰 바다를 향해 첫 항해를 떠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나는 조용히 아내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해숙, 우리 이제야 여행을 가네.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그 피오르. 내가 당신 눈이 되어서 실컷 보고 오겠소. 내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다. 명예를 지키기 위한 나의 길고 외로운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고요한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다.